제5강입니다. 실외보행 기초기술. 본 강의를 맡은 저는 강남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교수 김호연입니다.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습 목표 첫 번째, 다양한 경계선을 활용하여 기준선 보행을 익힌다. 두 번째는 장애물을 피하여 보행하는 방법을 익힌다. 세 번째는 다양한 형태로의 교차로가 있는 그 주택가에서 교차로를 인식하고 안전할 때 횡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기준선 보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기준선 보행에는 세 가지 방법을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 기준선 보행이고요. 두 번째는 장애물 회피하기. 세 번째는 주행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피하면서 걷는 방법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기준선 보행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기준선 보행 방법이란 보도의 연석, 건물의 벽, 그리고 잔디나 자갈 등 노면의 단차 등의 경계선을 기준선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방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지팡이 조작은 2점 촉탁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목적지, 교차점, 표식 등의 발견, 장애물의 회피, 비어링의 수정 등을 위해서는 지면 접촉 유지법과 같은 것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비어링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비어링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직선 보행을 하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보고 걷다 보면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걸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비어링이라는 용어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기준선 보행에 세 가지 종류의 경계선을 활용하면서 걷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높이는 거의 같지만 아스팔트, 잔디, 자갈 등 지면의 질적 변화가 경계선이 되는 경우고요. 두 번째는 건물이나 벽 등과 같이 높은 경계선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고요. 세 번째는 지면보다 낮은 단차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지면의 변화를 경계선으로 활용하는 경우입니다. 지면의 한쪽은 보도블록, 또 다른 한쪽은 잔디나 자갈 같은 이런 질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를 의미합니다. 점자 블록도 좋은 그런 경계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잔디밭 같은 경우에는요. 지팡이의 팁의 소리가 다르기 때문에 2점 촉탁법도 괜찮습니다. 그렇습니다만은 한쪽은 대리석이고 한쪽은 아스팔트다. 이런 경우는 소리가 거의 비슷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지면 접촉 유지법과 같은 이런 것으로 조작하는 것이 바닥의 조건을 알 수 있어서 더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이건 지면의 상태에 따라서 좀 다르니까 이렇게 효율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지면보다 높은 경계선을 활용하는 경우입니다. 건물의 외벽 등 높은 경계선을 기준으로 보행할 때에는 2점 촉탁법도 사용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만은 또 편리한 방법으로는 촉타후 극기법, 3점 촉탁법, 그리고 한 번 바닥치고 한 번 벽치기와 같은 방법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바로 이러한 것이 이렇게 높은 단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낮은 단차를 경계선으로 활용하는 경우입니다. 인도와 차도와 같이 인도는 높고 차도가 낮은 이런 경우가 해당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는 2점 촉탁법 활용 가능합니다. 바닥이 고를 경우라고 했을 경우에는요. 촉타후 밀기법도 괜찮은데요. 경계선 쪽으로 촉타후 밀기를 하게 되면 바닥을 치고 이렇게 미는 과정에서 밑으로 미끄러져 내려가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이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굉장히 중요한 거는요. 아무래도 낮은 단차를 활용하고 있다 보면 그 단차 아래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평소보다 홀을 좀 더 넓게 그리면서 갈 필요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지면의 경사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면을 걷다 보면 이렇게 갑자기 경사가 시작되는 지점도 있고요. 그리고 경사를 의지해서 걷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지면을 걸으면서 다리의 긴장 상태, 좌우 지점의 높이의 차이를 몸이나 지팡이로 인식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드라이브웨이 같은 곳인데요. 드라이브웨이 같은 데가 뭐냐면 그 차가 인도를 지나서 차고로 올라올 수 있도록 경사가 좀 올라오도록 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인도는 이제 거의 대부분 평평한 길이 되겠는데요. 그 드라이브가 시작되는 시점에서는 이렇게 약간 이렇게 그 지면이 뭐 낮아지거나 높아지거나 하는 경사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차도 이제 우리가 말하는 차도는 횡단보도의 차도를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빗물 빠짐을 고려해서 차도의 중앙보다는 인도 쪽으로 갈수록 경사가 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경사를 이용하게 되면 내가 차도의 중간쯤에 있다가 약간 이렇게 인도 쪽으로 가고 있구나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면의 경사를 활용하는 것도 이렇게 지도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다음 슬라이드는 지도 절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계 1은 경사가 확실한 비탈길에서 똑바로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을 연습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경사로 시작했다가 평평한 지면으로 오르게끔 해서 경사와 평평한 지면을 이렇게 의식적으로 알 수 있게 해주는 단계고요. 그 다음에 단계 3은 한쪽은 평평한 곳에 한 발을 위치해 놓고요. 다른 한 발은 경사면에 위치해서 걷도록 해서 이런 차이점을 몸으로 느낄 수 있게끔 해주는 단계입니다. 네 번째는 평평한 인도에서 시작했다가 중간에 드라이브웨이가 있어서 이렇게 경사를 느끼도록 하는 곳에서 연습을 하는 것이 이제 네 번째 단계, 그냥 최종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경계선이 아니라 또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것 중에는 이동음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이동음이라 하면 자동차의 주행음이나 사람들의 목소리, 보행자의 발자국 소리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의미하게 되는데요. 자동차의 주행음을 이용하면 도로에서 그 비어링을 좀 막을 수도 있겠고요. 도로의 진행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유지하거나 수정하면서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의 주행음은 기본 기준성 보행과는 달리 일단 이렇게 통과한 소리를 이미지화해서 머릿속에 기억을 남겨서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점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물리적인 것으로 이용하기보다는 인지적인 그런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보행자의 그런 발자국 소리도 이렇게 활용이 가능한데 이것도 기억을 해서 내 팔로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이동을 했는지, 차가 어떻게 이동을 했는지, 그러면서 자신의 몸을 거기에 맞춰가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그 밖에 우리가 경계선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단서에는 소리 단서로서 음향 신호기 소리라든지 분수 소리, 에어컨의 실외기 모터 소리 같은 것들도 우리가 직선 보행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단서가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온도, 에어컨의 냉기라든지 지하철 환기구에서 느껴지는 온기라든지, 그 다음에 햇빛의 경우에는 햇빛에서 느껴지는 얼굴에 느껴지는 온기, 이러한 것을 통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앞쪽에서 이렇게 햇빛의 온기가 느껴졌는데 갑자기 왼쪽 볼에 그 온기가 느껴졌다고 한다면 제가 비어링을 한 셈이 되는 거죠. 어떻게 했을까요? 오른쪽으로 약간 비어링을 했다고 느끼실 수가 있겠죠. 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장애물 회피 방법입니다. 기준선 보행 중에 나타나는 장애물 회피하는 요령인데요. 도로 위를 걷다 보면 다양한 장애물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수, 전신주, 그리고 자동차나 자전거, 아니면 입간판 같은 것들도 되겠는데요. 이러한 장애물을 어떻게 피해 나가는 것이 좋을지를 판단하면서 그리고 나서 방향을 유지하는 기술이 요구됩니다. 일단 장애물을 발견하게 되면 이것을 이렇게 왼쪽으로 피할 것인가 오른쪽으로 피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반듯하게 가되 위험하지 않게 가야 될 것인가 이런 그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왼쪽 사진과 같은 경우를 보시면 그 입간판의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는 많은 경우에 차도 쪽보다는 인도 쪽
즉 이렇게 가게랑 가까운 쪽에 세워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입간판을 만났다. 이런 경우는 인도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가기보다는 차도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가 다시 원상복귀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경우에는 가로수 그림인데요. 가로수 같은 경우는 대부분 도로 중앙이나 이렇게 가게 쪽에 위치하기보다는 그 차도 쪽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는 차도 쪽으로 몸을 트는 것이 아니라 인도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가 다시 방향을 회복하는 걸로 교육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주행 차량, 오토바이 같은 것을 피하는 방법인데요. 인도가 확보되지 않은 길 또는 심지어 인도에서도 가끔 이 주행하는 차량이라든지 주행하는 오토바이, 자전거 등을 맞닥뜨릴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인도 쪽 가장자리로 피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많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옆걸음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겠는데요. 그 옆걸음보다는 방향을 확실하게 틀어서 내가 위치를 다시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랬을 때 상대방이 저 사람이 예를 들면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가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쉽게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훨씬 더 안전하게 이 사람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마련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걸음의 경우에는 문제가 지팡이로 옆에 있는 장애물을 확인하면서 갖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내가 왼쪽으로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왼쪽으로 몸을 틀어서 지팡이로 갈 길을 확인을 하고 이동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간혹 뒷걸음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뒤쪽으로 확실하게 틀어서 지팡이를 먼저 이동한 다음에 그 시각장애인이 이동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주택가 보행의 경우에는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코스 보행의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특수한 환경에서의 보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코스 보행인데요. 이제 지팡이 기술, 변형법에서도 우리가 알아봤었는데요. 코스는 다양한 코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I자형, 그 다음에 U자형, 그 다음에 이제 Z자형이나 이러한 것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코스를 설정을 할 때에도 그 계획에 따라서 설정을 하겠죠. 이렇게 코스를 설정을 하게 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촉지도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은 어떤 코스로 우리가 가게 될지 그리고 촉지도에는 이렇게 필요한 랜드마크를 넣어서 체크 포인트를 집어넣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코스 보행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표식, 여기서 말하는 것이 랜드마크인데요. 표식을 예측하고 이탈을 방지하는 이런 식의 이런 코스 보행에서 중요한 점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코스 보행을 설정할 때 그럼 어디를 코스로 삼아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건데요. 일단은 코스 보행은 그런 주어진 수업 시간이라든지 개인의 보행 능력이라든지 다양한 것을 고려해야 되겠지만 결정적으로 가장 좋은 곳은 본인이 원하는 곳, 본인이 혼자서 꼭 가보고 싶어 하는 곳, 이런 곳을 선택해서 가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 사람의 그런 동네,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곳, 그 사람의 이런 직업, 이렇게 기관, 이런 곳에서 실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 보행을 설정할 때에는 우선 다양한 지역에서의 보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되겠는데요. 다양한 상황을 코스 보행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표나 단서가 많이 포함된 코스를 선정을 하는 경우도 이제 처음 단계에서 우리가 해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처음 보행 훈련을 받을 경우에는 이렇게 단서나 지표가 많이 있는 경우에는 쉽게 좌절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첫 단계에 이런 그 코스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용한 곳과 그 주택가와 같이 이렇게 번화한 곳을 모두 경험할 수 있는 코스로 선택하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동차의 통행량이 적은 지역에서 많은 지역으로. 그렇지만 너무 적은 지역에서는 그 이용할 수 있는 그 주행음이 없기 때문에 더 위험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양의 그 통행량이 있는 곳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코스에서 서서히 복잡한 코스로 진행하는 이런 그 절차를 따르는 게 좋겠죠.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코스 보행에서 촉지도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 코스 보행이 결정이 되면 시각장애인과 더불어 촉지도를 함께 제작해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촉지도를 만드는 방법이나 요령은 그 13강에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촉지도의 경우에는 일단 시각장애인들이 촉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도를 의미하는데, 이것을 만들 때에는 안내 보행을 하면서 코스의 형태와 사용 가능한 랜드마크를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각장애인은 코스에 대한 정보를 휴대전화 등에다가 그 녹음을 하고요. 이를 촉지도로 제작하고 보행지도사는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는데요. 구글 맵 같은 것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이것을 이렇게 그 양각화해서 요즘에는 3차원 그래픽으로, 그러니까 3D 컴퓨터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그 코스 보행에서 확인과 수정입니다. 이 확인이라고 하는 것은 통과 지점을 확인하는 것에 의미하는데요. 통과 지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그 체크 포인트로 만들어놨던 그런 지점을 얘기를 합니다. 촉지도를 통해서 통과 지점, 그 체크 포인트들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랜드마크들을 머릿속에다가 충분히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안내 보행을 하는 것입니다. 안내 보행을 해서 보행지도사와 함께 걸으면서 촉지도에서 익힌 어느 지점을 지금 걷고 있는지를 계속 질문을 한다든지, 이 질문에 대한 그런 적절한 답변을 하고 있는지를 계속 확인하면서 안내 보행을 실시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독립보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 시각장애인이 자신의 위치를 머릿속으로 판단한다라는 것은 지금 내가 어느 체크포인트를 지났는지, 다음 체크포인트는 어떤 것이 되고, 그 체크포인트에 있는 표식은 뭐인지를 계속 머릿속에서 확인하면서 걷게 되겠죠. 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보행 코스의 확인 수정 두 번째인데요. 표식과 단서를 확인하는 겁니다.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양한 표식과 단서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 시각장애인은 잔존 감각을 최대한 활용해서 필요한 정보, 예를 들어서 뭐 바닥에 이런 코너라든지 아니면 길거리에 있는 우체통이라든지 뭐 전화박스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이 전부 단서, 그 표식이 되겠죠. 단서라고 하면 그 방향적인 시간에도 여러분들 다 하셨겠지만, 단서는 있다가도 없는 거, 없다가도 있는 거라서 항상 의지할 수는 없지만 내가 이렇게 이동할 때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게 활용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잔존 감각을 이용할 수 있는 소리라든지 냄새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체크포인트의 예측과 이탈. 의 방지입니다. 독립보행을 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그 체크포인트의 표식을 찾지 못하거나 지나쳐서 보행 경로를 이탈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뒤늦게 이탈을 깨닫게 되면 보행 방향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당황함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러기 때문에 표식을 잘 확인하면서 예정된 보행 코스를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단 이탈을 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보행지도사가 질문을 하면서 자기가 알았던, 자기가 확인할 수 있었던 가장 마지막 단계의 이런 그 체크포인트로 다시 돌아와서 거기서부터 시작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에 그러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정 방법으로는 자신이 표식을 확인했던 적절한 경로, 마지막 지점까지 되돌아갈 것.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시 체크포인트의 표식을 예측하면서 이동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단계는 체크포인트의 표식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자신이 제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또다시 표식을 예측하면서 보행하는 이러한 습관을 형성하도록 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그 체크포인트는 그럼 어디에서 어떻게 만들어 주는 것이 좋으냐에 대한 것인데요. 체크포인트는 많은 경우에 길 모퉁이에 많이 만들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모퉁이와 모퉁이 사이에 이렇게 좀 긴 지점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도 분명히 표식이 있는 지점들을 만들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간격이 지나치게 길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항상 표식을 예측하고 또 보행하면서 표식을 계속 확인하고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체크 포인트를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계속 중간중간에 의심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행 중에 갑자기 불안감이 생기게 되면 계속 보행하지 말고 확실한 체크 포인트로 일단 되돌아가는 거 중요하고요. 한번 이탈한 그 체크 포인트는 그 같은 실수를 계속 또 반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체크 포인트를 하나 더 만든다든지 이러한 방법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특수한 상황에서의 보행입니다. 좋은 조건일 때만 보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보행지도사는 교육생에게 다양한 환경에서의 보행 기술을 이렇게 익혀야 된다는 사실을 안내도 하고요. 그런 기술을 이렇게 지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한 상황이라고 하면 겨울철 보행이라든지 여름철 보행, 우천시 보행, 야간 보행, 복잡한 지역에서의 보행, 소음이 많은 곳에서의 보행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겨울철 보행입니다. 옷차림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죠. 이렇게 네이라든지 스웨터라든지 따뜻하게 입고 장갑이나 미끄럼 방지용 그런 신발을 신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알아야 될 것은요. 온도에 따라 눈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러한 속성을 아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눈을 치운다면 어떻게 치우는지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도로 중간에서 도로 양쪽 가로 그 눈이 치워지잖아요. 그래서 눈이 많은 지점은 양쪽 가다, 없는 지점은 도로 중앙이겠구나 라고 인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도로에 그 눈이 쌓이게 되면 자동차 주행 소리가 이제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도 안내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눈이 쌓이게 됨으로 인해서 바닥에 대한 정보를 많이 상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늘 과속 방지턱을 이용해서 걷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 눈으로 인해서 과속 방지턱이 사실은 가려질 수도 있다라는 것도 이렇게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여름철 보행입니다. 여름철 보행에서 중요한 것은 피부 화상이라든지 혹시 일사병이라든지 탈수증 이러한 것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옷차림도 중요한데요. 가능한 너무 그 피부 화상을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매가 있는 옷이 오히려 가급적 더 낫겠고요. 그 다음에 샌들보다는 발이 상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운동화를 착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의점으로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쉬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쉬면서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갈 노선을 인지적으로 머릿속으로 계획하도록 한다든지 그래서 그 흐름을 끊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위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탈수나 피로를 예방하기 위해서 정제염 같은 걸 가지고 다니거나 식수를 가지고 다닐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팡이 손잡이나 이렇게 손에 땀이 차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손수건 등을 활용을 해서 지팡이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우천시 보행입니다. 우천시 보행의 그 단점은 우산에 떨어지는 빗소리 때문에 보행 중에 필요한 소리를 활용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우산을 조금 높이 들어서 그 사운드 섀도우를 좀 막을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비를 입을 경우에는 후드는 착용하지 않는 것이 소리를 듣는데 방해가 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조금 다행스러운 것은 빗물이 흘러가는 소리 때문에 이렇게 그 도로의 양 끝이라든지 차도의 아래로 그 경사가 진 점, 그 다음에 이제 빗소리하고 자동차 바퀴의 마찰음이 커지기 때문에 그 주행음이 조금 더 크게 들린다라고 하는 것을 장점으로 생각해서 그것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야간 보행입니다. 야간 보행 수업을 위해서 저시간인들을 위해서 일부러 낮에 그 안대를 착용하고 수업을 하는 경우가 있겠는데요. 그런 경우보다는 야간 보행의 수업은 실제 밤에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낮에 비해서 밤에는 소리도 좀 다르게 들리고요. 불빛의 조건도 다르고 또 보행자나 운전자의 반응도 다르기 때문에 낮에 안전을 사용하기보다는 그 야간에 실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또한 야간에는 다른 보행자나 운전자의 가시거리가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하여 지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복잡한 지역에서의 그 보행입니다. 상점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상가나 그리고 백화점 같은 사람이 많이 붐비게 되는 곳에서는 어떠한 점에서 유의하면서 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다른 보행자가 지팡이에서 걸려 넘어지는 일을 가장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요. 걸려 넘어지는 일을 방지하도록 지팡이를 평상시보다 조금 짧게 잡아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짧게 지었기 때문에 너무 앞으로 나가지 않게 또 너무 옆으로 나가지 않게 보폭도 조금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간혹 이제 그 지팡이가 다른 사람의 다리 사이에 낀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지팡이를 잃지 않도록 지팡이를 잡고 있기보다는 지팡이를 바닥에 떨어뜨리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훨씬 더 안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다른 사람한테 스치고 지나감으로 인해서 자기 몸의 방향이 바꿔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차도의 주행음이라든지 상점에서 나오는 소리, 이러한 소리들로 인해서 자기 몸의 방향을 수정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소음이 많은 곳에서의 보행은 이제 많다라는 것은 공사 현장이라든지 터널이라든지 이런 곳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좀 당연히 피하는 것이 좋겠지만 이러한 소리 단서를 이용을 하는 그런 체크포인트는 좀 건너뛰고 다른 체크포인트를 활용하도록 지도하는 이런 방법들도 활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주택가 보행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요. 이 신호등이 없는 2차선 이내의 좁은 도로를 건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도로를 접근하는 거, 그리고 난 다음에 도로와 나를 그런 수직으로 정렬하는 거. 세 번째 단계에서는 도로의 상태를 확인하는 거. 그러니까 바닥의 상태를 뭘로? 지팡이로 좌우로 한번 긋고 위아래로 한번 긋게 되겠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교통의 흐름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의 흐름이 끊어진 그 시점에서 건너게 되는데요. 건너기 전에 지팡이로 바닥을 하나, 둘, 셋 한 다음에 셋에 같이 걷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 둘, 셋을 하면서 걸으려고 할 때 소리가 들린다든지 이렇게 되면 지팡이를 다시 회수하고 본인도 이렇게 인도에 지금 머무르면서 그 다음 안전한 상황을 기다리면서 이제 건너기를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그 일반 교차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2차선 아니면 4차선, 뭐 더 넓게는 8차선 이런 거 전부 다 포함될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2차선 길에서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단계는 준비 단계와 실행 단계로 구분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준비 단계 첫 번째로는 교차로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교차로의 촉각 지도를 활용을 해서 일단은 가지 않은 상태에서 지도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준비 단계 3에서는 이제 소리를 듣고 어떻게 변별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미리 그 연습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소리를 듣고 변별할 때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운드 마스크와 사운드 섀도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운드 마스크라는 것은 근처의 공사장에서 나오는 굴착기 소리 이런 것들 때문에 교통소리가 잘 들을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를 사운드 마스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운드 섀도우라는 것은 뭐냐면 음원과 그 소리를 들어야 될 사람 사이에 버스, 전화박스, 인파 이런 것들이 가려가지고 소리가 잘 안 들리게 되는 그런 거 를 의미합니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음을 미리 알고 시작할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교차로 횡단의 절차로 들어가겠습니다. 교차로 횡단에서는 신호등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주택가에서 보행했던 이런 절차를 같이 활용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그 진입로, 이제 그 교차로의 그 진입을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차로를 일단 진입을 했다 싶으면 정렬을 해야 되는데요. 이때는 정렬하는 방법은 인도하고 차도를 이용하기보다는 이때는 바닥에 있는 점자 블록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람들의 웅성거림 그리고 이제 차들의 주행 소리 이런 것들을 이용하려는데 앞에 차가 주행하는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그 소리에 맞춰서 그 수직으로 정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도로의 확인은 아까 했던 방법하고 똑같은데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지팡이로 바닥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교통의 흐름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건너기 전에 하나, 둘, 셋 한 다음에 셋에 같이 건너게 되겠는데요. 이때 흐름의 소리를 듣다가 어떤 차가 지나갈 때 이렇게 함께 지나가야 되는데요. 이제 이러한 것은 그 실습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다양한 유형의 교차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T형 교차로가 있을 수 있겠고요. 오프셋 교차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반듯하게 그를 유지하지 않고 약간 꺾어져서 있는 거죠. 네, 그러한 그 오프셋 교차로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섬식 교차로는 중간에 이렇게 그 교통섬이라고 하는 것을 끼고 있는 그런 교차로가 되겠고요. 라운드어바웃은 그 회전형 교차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향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 이러한 교차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실습 때 다시 한번 언급해서 무엇을 유의하면서 걸어야 될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실내에서 충분히 이동 훈련을 한 후에 훈련생이 자신감이 형성되었다 싶으면 이제 실내로 나가서 연습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보행에 있어서 위축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미리 연습하기 위해서는 그 촉지도와 같은 것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실외에서는 일단은 지팡이 기술에 초점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방향정의에 초점을 맞춰서 지도를 해야 되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장에서는 그 기준선 보행, 장애물 회피 방법, 그리고 주택가 및 다양한 형태의 교차로 횡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